잘 쉬셨어요? 네, 2교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 공부하고 있는 건데, 부동산 정책, 다른 말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얘기했고, 그 개입의 근거는 무엇이냐? 시장은 그대로 두면, 정부가 간섭 없이 그대로 두면 시장이 원활하게 잘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가장 큰 게 불완전 경쟁 시장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정보가 서로 누구는 갖고 있고 누구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더라. 또 규모의 경제 때문에 독점, 과점 발생한다. 그 다음에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사회 기반 시설 너무 중요한데 누군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만들려고 생각 안 한다. 쓰기만 하려고 하지. 따라서 그러한 공공재 부족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더라. 그걸 또 외부 효과, 좀 공공재와 외부 효과는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실패가 되고 시장이 실패가 곧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게 되는, 개입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공공재 좀 더 살펴볼게요. 공공재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해요? 공원, 도로, 자연보전 토지, 공원, 뭐 녹지, 자연 녹지, 그 다음에 국립공원, 공항 같은 거, 항만, 이런 거 다 사회 간접 기반 시설로서 중요하죠? 이런 것들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돼. 근데 자기가 돈을 들여서 저런 걸 만들려고 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공공재가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메꿔줘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해주게 되면 공공재라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시장 실패가 이제 메꿔지는 거죠. 공공재의 특성, 소비의 비배제성. 공원을 사용한대요. 나만 써요. 다른 사람이 쓰는 거 나만 쓸 거니까 너는 쓰지 못해.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죠. 그게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 그러나 자동차 같은 건 어때요?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면 나만 쓰는 거죠. 나만 쓰는 거다. 그래서 공공재는 일반 상품과 달리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또 경합성.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원 사용하기 위해서 막 줄 서가지고 나만 사용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서로 내가 1순위로 사용할 거야. 이렇게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공공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사용하는 사람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임승차. 공짜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대가 없이 사용해서 그로부터 효용을 느끼려고 하는 뿐이지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공원 지어야 되니까 돈 많이 내세요. 이러면 낼 생각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공재가 부족하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 요즘 군 문제 관련해서 이 문제가 많죠. 네,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근데 국방이라는 군대 서비스라는 국방, 나라를 지키는, 그 나라를 보호하기, 자국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자체, 이것도 엄청난 공공재죠. 네. 이런 거, 자기가 돈 내라 그러면 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라가 세금을 걷어서 한꺼번에 국방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자, 공공재는 과소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부 효과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아니한다는 거는 그 대가의 지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거나 돈을 지불하거나 그런 상황 사실 없이 어떠한 경제활동이 대가가 비용 지불 없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러한 효과를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플러스 혜택을 줄 때는 정의 외부 효과, 손해를 미칠 때는 부의 외부 효과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그 토지 특성, 부동성과 인접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1주차의 총론에서 토지의 특성, 부부 연계인 하면서 부동성과 인접성은 외부 효과와 밀접하게 관계에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고요. 예, 부동성,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는 여기에요. 주거지. 이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온대요. 그러면 여기 주민들은 뭐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구경해요? 머리에 띠 두르고 난리죠?
여기 구청 혹은 시청 가가지고 데모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파트 단지 가격 자체가 폭락하게 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폭락한 거에 대해서 구청 혹은 시청이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네.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것이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죠. 쓰레기 매립장. 반대로 여기 생태공원이 아주 좋은 생태공원이 생긴대요. 그러면 이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로 되게 좋아지겠죠. 살기가 좋아져. 환경이 좋아져.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폭등해. 아, 우리는 다 여기 가고 싶어. 그런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살펴보면 네. 필수에 있는 내용. 정의 외부 효과 플러스 외부 효과. 생태공원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사회적 전체로 누리는 편익이 어떤 개인이 누리는 편익보다 크다? 당연히 크죠. 사회적으로 치르는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크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생태공원을 만들려면 개인이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혼자서 지으려면 되게 부담이 크겠죠.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을 낸다 그러면 적다. 그 다음에 그런 결과 때문에 과소 생산되는 거죠. 부족하다, 부족. 생태공원 많이 지으면 좋은데 많이 지을 수가 없다.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핀피는 무슨 뜻일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핀피 현상. 영어로 please in 들어와 주세요. 어디로? my front yard. 프론트 야드가 뭐예요? 앞마당이죠? 제발 우리 앞마당에 와주세요. 서로 유치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니까. 이게 들어오면 우리 주택단지 좋아지니까 핀피 현상. 서로 유치하려고 한다. 와주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돈 내라 그러면 안 내니까 어떤 방법을 정부에서는 쓰면 좋겠어요? 이거 생태공원 만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준다든지 세금을 깎아줘. 그렇게 해주면은 공급이 좀 더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이 정의 외부 효과다. 네. 생태공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의 외부 효과는 반대, 쓰레기 소각장, 네. 공해 유발 공장, 이런 거예요. 우리 하천 지나가는데 거기다 자기네 염색 공장 해야 되나, 화학 공장 한대, 화학품 만들어서 사업해야 하는데, 근데 하수 처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냇물이 전부 다 오염이 돼서 우리는 먹을 물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내야 돼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낼 수밖에 없죠? 각자 정수기 사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손해를 끼쳐주는데 그게 시장을 통해서 보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없이 그냥 손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외부 효과인데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고 이때는 공장 주인은 자기 공해 비용 자기가 안 내잖아. 공해 제거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산품은 어때요? 많이 늘리려고 하고 그런 공장들은 많이 생겨나려고 한다. 그냥 규제가 없으면. 그래서 오히려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의 문제인데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이 문제다. 공장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때는 주민들은 어떤 현상이 생겨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핀피가 아니라 님비 현상. not 안 돼요. 어디에?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라면서 결사항전한다. 그게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띠 들고 데모해야죠. 그게 님비 현상. 부가금 여기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공장들 너 거기 들어오면은 공해 비용 때문에 벌금 많이 때릴 거야. 예, 이용 규제. 넌 거기는 공장 지을 수 없는 주택지역 주거지역이니까 공장 허가 안 내줄 거야 하는 게 토지 이용 규제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줄일 수 있다. 맞나요? 네. 정의 외부 효과는 어떻게 줄일 수 있다? 보조금을 주거나 정의 외부 효과는 이거는 권장하는 거죠. 좋은 거니까 보조금을 주거나 비과세 처리를 해주면 오히려 정의 외부 효과는 커진다. 자, 코지라는 학자는 이렇게 부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손실만 입게 되는 거니까 서로 싸움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을에
공장 있던 공장주는 또 자기 돈 벌려면은 공장은 계속 가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갈등이 심해질 때 민간 주체끼리 협상을 잘 해라. 주고받고 보상을 좀 해주고 서로 그 혜택이나 입은 손해를 서로 사이좋게 보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어느 정도 부의효과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코우즈라는 거예요. 코우즈라는 학자가 부의효과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정부가 그럼 개입은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개입해야 되는 근거가 성립됐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공공재 외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하는데 개입의 방법 살펴볼 거예요. 네, 처음 분류는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어디에?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얘기는 시장 참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가 된다는 얘기는 공급 혹은 수요를 직접 한다는 거죠.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 더, 가격을 통제한다.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도 직접 개입해요. 그래서 보면 공영개발이 뭘까요? 공영개발.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LH공사, 주택토지공사죠. 그 다음 SH, 서울시로 따지면 서울시 개발공사, 경기도 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큰 지자체별로 개발공사가 있죠. 공영개발은 이제 신도시, 도시를 개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답 과수원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업단지 혹은 주거단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공영개발이죠. 정부나 지자체 혹은 LH, SH 같은 관련 단체들이 공기관, 공기업들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그 다음 토지 수용은 뭐예요? 거기다 도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국가나 또 지자체가 그냥 직접 사들이는 거죠. 네, 보상을 주고 매수하는 방식, 토지를 수용한다. 토지은행은 우리는 법의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LH가 담당하게 돼 있어요. LH 내에 토지은행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쌀 때 토지를 매입해뒀다가 나중에 거의 신도시 해야 돼요. 산업단지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토지를 푼다. 그게 토지은행입니다.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의 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택지를 공급한다. 신도시 택지 공급하는 거 LH 지금 뭐 다 그런 얘기죠. 반복적인 얘기죠. 공공임대주택도 나라에서 만드나요? 주로 이제 LH, SH공사가 다 하고 있죠. 공공분양주택 공급. 그 다음에 임대료 가격 상한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임대료 가격 상한제.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있나요? 우리가 그 임대료가 지금 전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월세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돼요. 라고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시행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제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하죠. 어떤 식으로?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우리가 연장을 하게 되면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죠. 네, 그게 일종의 임대료 가격 상한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월세 내는 거 얼마 이상 받지 못해요 라는 거는 잘 안 하죠. 분양가 상한제 있나요? 실행하나요? 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 같은 식으로 공영개발한 토지라든지 혹은 지금 투기지역, 그 강남구, 송파구, 그 다음에 서초구,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공공 분양 아파트 민간 분양일 때도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죠. 자, 간접 개입이 있습니다. 지금 시험에 간접 개입, 직접 개입 막 뒤섞어 놓고 이거는 직접 개입입니다. 간접 개입입니다. 구분하는 거니까 그 개입의 그 각각의 제도에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건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간접 개입, 조세제도 혹은 금융제도 통해가지고 개입을 한다. 조세제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혹은 증여세 이런 거 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세율을 올린다,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것들 혹은 금융지원 뭐가 있어요? DTI 또 LTV 이런 비율들 얘기할 거예요.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그 비율 이런 것들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또 개입을 하게 되죠. 네.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특례 대출,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들 처음 일생 처음 주택구입자, 최초 주택구입자 이런 사람들한테 특례적으로 DTI, LTV를 낮춰줌으로써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줘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죠. 예, 그런 것들, 금융지원. 여기다가 또 시장 정보 지원을 해준대요. 우리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이 담당하는 업무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동산 가격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업로드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그 삼성전자 주식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네이버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즉각 포털 사이트에서. 그죠? 그 어느 동네에 있는 어느 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얼마예요? 다 우리가 제도상으로 거래 신고지를 통해서 가격 정보를 다 모은 다음에 부동산원이 그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가격 정보, 시장의 정보를 지원해 준다. 그 자체도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라는 거예요. 간접 개입.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보조금을 준다 혹은 부담금을 매긴다. 부담금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재개발 이익에 대해서 부담금 매기나요? 초과 이익에 대해서 하죠. 재건축 부담금 있나요? 분담금이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초과 이익 환수.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간접 개입에 속한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직접 개입도 아니고 간접 개입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네, 여기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에서 대표적인 게 용도 지역 지구제. 용도 지역제는 우리 공부했죠? 어떻게? 전국의 토지는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 지역은 용도에 따라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어떤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나눈 거예요? 일단 용도, 두 번째는 건물의 높이, 세 번째 용적률, 네 번째는 건폐율까지. 네 가지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만든 거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 공법 때 자세한 공법을 공부하면 자세하게 하실 거지만 요즘은 또 이렇게 한두 문제는 뭐 35에서도 마찬가지지만 2차에서 뭐 간단하게 한두 시간이면 나올 그런 것들을 꼭 1차에서 학개론에서 특히 많이 물어봤어요. 용도지구, 개발 제한,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많이 들어보셨죠? 개발 제한 구역 뭐라고 해요? 우리 통상적으로. 그린벨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우리 이 근처에는 어디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일까요? 용마산. 그런 데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 자원, 보전구역. 그 다음,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용도 지역, 도관 농자 이렇게 나눠놨던 거 여기 네 가지 규제가 있는데 이 비율을 어느 지역에서는 완화시키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용도 구역이다. 예, 용도 지역을 어떻게 한다? 완화 혹은 강화.
이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특별히 또 만들었다. 개발 제한 구역, 여기 이런 데는 개발을 아예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 서울시 안에도 있나요? 있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그런 거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조금씩 완화해서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놓은 데는 아예 개발하지 말라. 거기는 주택 단지가 아니니까 주택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돼. 라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도 있습니다. 용도 지구. 용도 지구. 용도 지구. 용도 지구는 뭐 여러 가지가 또 용도 지구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지만 마찬가지예요. 용도 지구도 용도 지역, 용도 구역을 또 거기서 했던 거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게 용도 지구.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뭐다? 용도 지역 지구제. 용도 지역 지구제. 뭐 예를 들어 용도지구 좀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 취락지구 들어봤어요? 취락지구. 취락지구 이거는 우리가 저 농촌이나 이런 데 생각해 보면 농촌에도 마을은 있어야죠. 네, 농촌에도 사람은 살아야 돼. 그러한 그 마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서 또 이제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건축 규제, 각종 인하가 대표적인 인하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좀 들어본 토지와 관련된 토지거래 허가제. 그런 게 이제 각종 인허가.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은 용도 지역 지구제에 의해서 이용 계획이 만들어지죠. 네, 그거를 어떻게 조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우리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 이게 건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건데, 여기 사이트 가가지고 주소 입력해보면 자기 그 지정된 토지의 이용 계획이 다 나온다고 그랬죠? 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써 있으니까 확인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공부하는 사람은, 토지 이용, 지금 우리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은 무조건 뭐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은 무조건 한 번씩은 껴봐야 되겠죠? 네. 그 열람을 해서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다음, 정부의 실패입니다. 정부가 전지전능하지는 않죠. 정부가 시장이 실패가 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왔어요. 그러나 오히려 정부가 들어왔다가 시장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서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비효율적으로 자본 배분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악화시키는,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그러한 현상을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시장의 실패, 정부 실패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정부의 실패는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금리를 다 내렸어. 전 세계의 모든 금리를 다 내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금리를 그 당시에 처음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다 폭등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했어요? 양도세율 올려, 취득세율 올려, 막 세율을 올려가지고 사지 못하도록.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율 많이 올리니까 빨리 팔아라 하는 차원에서 양도세율을 올렸죠.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두 채, 세 채, 10채, 100채 있는 사람 빨리 팔아라 라는 식의 그 정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세율을 올린 이유는 그렇게 다주택자로 하여금 주택을 처분하도록 만든 거였는데, 반대로 나 아예 안 팔 거야. 그 세금 내느니 나는 그냥 자식한테 물려줄래.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공급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 더 줄어들었다. 양도세율을 인상시켜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분하도록 만들려고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 어떤 결과가 나왔다? 공급이 오히려 부족한 경우. 그거를 뭐라고 했다? 무슨 예다? 정부의
실패다.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 그게 정부의 실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지정책, 그 다음에 주택정책, 조세정책을 차례로 본다고 그랬어요. 토지정책 한번 볼까요? 토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직가고, 토지는 부증성이 있어요. 맞나요? 부증성이 무슨 토지의 특성인가요? 물리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죠? 네. 늘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가가, 땅의 토지 가격이 어떻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고 나면 올라가, 자고 나면 올라가. 그래서 어때요? 대한민국 성립 이후로 지금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떼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 토지 가격 오른 거를 우리 월급쟁이들이 그 근로소득으로 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정도로 집가는 계속 올라간다.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그 토지가 너무 비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토지 위에 짓는 그 주택도 비쌀 수밖에 없겠고, 임금 근로자는 결국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임대료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부증성 때문에 생겨나는 집가고의 문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 약간 토지는 어떤 개인의 소유물로 전적으로 두기에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으로 해결을 좀 해보고자 하는 거죠. 자, 보세요.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거래되고 있는 수준이 합리적 수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그러한 상태를 지가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가고인 경우에 그거를 그냥 개인 재산이니까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 많은 사람은 자기 땅에다가 100층, 200층짜리 지은 거 왜 간섭해? 하면서 정부 간섭에 대해서 배제를 원할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들은 택지를 취득하기 어렵고 건축 비용은 계속 증가함으로써 건축의 질도 떨어질 거고 토지 과밀 이용에 따른 건물이 계속 높게 질 수밖에 없겠죠. 시내 한가운데는 엄청나게 땅 비싸니까 그렇다면 한 평에도 높게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도시 스프롤.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단어 하나 알아두시고 과도한 직주분리, 직장과 주거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왜? 시내는 너무 비싸니까 먼 곳으로 가서 싼 아파트 가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통근하기에 너무 힘들다. 2-3시간 걸려야 출근한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집과 고의 문제.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한다면 해결이 좀 쉬운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따라서 헌법에다가 이 토지 공개념을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규제를 가하는 데 있어서도 헌법이 가장 높은 법률이니까 그거 무조건 따라야 돼. 규제를 할 수가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이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현재. 우리나라 현재 헌법에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택지 소유 상한제를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99년에 택지 소유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정 소송을 내가지고 위헌 판결이 나왔어. 그래서 이 제도에 따라서 택지 소유를 상한을 못해. 그러니까는 1000평 이상 소유 못한다 이런 자체를 규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소유를 상한하는 제도 같은 거 실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왜?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제도.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에서 매년 올라가니까 과도한 이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토지 많이 이득 발생한 사람은 개발이 되면은 졸지에 떼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세금 더 내라 했더니 그것도 94년에 또 어떻게 됐대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결국 불합치나 위헌 판결이나 다 위헌이에요. 결국 효과는 위헌이야, 위헌. 그래서 두 제도가 전부 다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거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라고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행했다가 그 다음에 다 없어진 제도가 되고요. 그런데 세 번째, 개발부담금 제도는 현재 계속 존속 중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아까 우리 여기 잠깐 썼었지만 재건축인 경우에 혹은 재개발인 경우에 다 적용되고 있죠? 네,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시행되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시험이 많았어요. 제도들을 쭉 열거를 해놓고 직접적인 제도, 직접적인 간섭, 개입, 간접적인 개입, 토지 이용 규제는 어떤 거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고 또 지금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 하나만 더 써주세요. 옆에다가 공한지세. 공한지가 뭐예요? 우리 1주차 총론하면서 배웠어요. 공한지. 쓸데없이 이게 투기 목적으로 놀리고 있는 땅을 공한지라고 했어요. 투기 목적으로 놀리는 땅.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겠다 하는 게 공한지세인데 70년대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이거는 없어졌냐? 재산세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 공한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에서 더 낼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공한지세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공한지세도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할 건데, 네, 개발권 양도제 TDR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개발권 자체를 양도하는 제도. 이거는 좋은 제도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서 시행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고, 그래서 지금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공한지세, TDR은 개발권 양도제, TDR은 네 가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다. 자, 토지 이용 규제, 토지에 대해서 이용 규제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 뭐 잘 아는 내용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 용도 구역제도.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걸까요?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뭐에 따라서?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할 거예요. 국계법에 따르면 이제 도시 계획이죠. 개발하고 이용하고 계획. 그거 법에 따르면 국토를 이용하고 계획하는 그 법에 따르면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거를 시, 군, 구 단위로 만들게 돼 있죠. 네. 기본 계획은 청사진이라고 했어요. 장기 계획, 청사진, 장기 계획. 근데 이거는 실행 계획이야. 구체적으로 여기는 도로를 어떻게 놓겠다, 여기는 주거지를 어떻게 해야 했고, 용적률, 건폐율을 몇 프로로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이 한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광진구라고 생각하면 광진구일 수도 있겠고 서울시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디 한 일부, 전 지역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발을 하겠다. 거기에 어떤 특별한 용도를 설정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어떻게 만들어 높이 하겠다, 낮게 하겠다, 뭐 이런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도시 그 광진구 전체가 아니라 무슨 단어? 일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지구 단위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부에 대해서 개발 이용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은 신도시 생각해 보면 신도시 이제 신도시가 출발하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과거에 전담과수에 있었던 거를, 관수원이 있던 거를 LH공사가 다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파트 지역, 단독주택 지역, 학교 부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눴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어떻게 차근차근 가겠다 하라는 그러한 계획을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하고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용도, 지역 이렇게 나눴잖아요. 우리가 도, 관, 농자 나눴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또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주상, 공록 나누고, 주택지역은 또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전, 일준 나눈다고 그랬고, 전인 또 어떻게 1, 2종,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준주거지역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누잖아요. 그 나눈 거를 그대로 그냥 한번 정하고 나서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회 환경이 계속 변화하니까 어떨 때는 농림지역도 관리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도시지역 내에서도 1종이 3종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렇게 계속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바뀌어 나가는 거를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5년에 한 번씩은 평가를 해서 여기에 1종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 관리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다 적성을 평가하겠다 하는 게 토지 적성 평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규제, 그 다음에 정부의 인허가 제도,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이음을 보면 자세하게 또 나온다고 그랬죠? 자, 직접 개입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공영개발, LH공사, 토지 수용, 토지 선매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선매, 토지 선매.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로 따지면 청담동, 삼성동 뭐 이런 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 되어 있죠.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갑하고 을하고 만나서 지금 토지 거래를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신고를 그 땅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그 시도지사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는 그 땅이 니네 둘끼리 거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사회적 목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꼭 필요한 땅이다 싶으면 그때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살게, 내가 먼저 살게, 을아 내가 먼저 살게 하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토지거래 허가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매수 제도를 토지 선매제도. 토지은행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LH공사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이것은 다 이거는 공급자, 이거는 토지 수용이니까 수요자, 이것도 수요자, 이거 토지은행도 수요자 혹은 공급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다. 그런데 취득세를 매긴다, 재산세를 매긴다, 종합부동산세 매긴다, 각종 금융지원, 보조금, 부담금,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건 전부 다 간접 개입이다. 네. 느낌이 와야 됩니다. 확실히 딱 그 제도 이름을 보고 이게 간접 개입인지 직접 개입인지 토지 이용 규제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네. 부동산 가격 공시제, 이거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활성화시켜주는 제도니까, 정보 유통을 활성화시켜주는 제도니까 이거는 간접 개입이죠.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는 게 아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의 주변 여건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거니까 간접 개입이다. 자,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개발권 양도제, 영어로는 TDR이라고 합니다. Development Rights를 양도하는 거니까 트레이드네요. 트레이드. Development. 개발, right. 개발권을 트레이드 하는 거죠. 양도하는. 거래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 워낙은 이제 미국에서 특히 뉴욕시를 개발을 하려고 딱 봤더니 그 뉴욕시가 이제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그 같이 유물이 있는 그 지역을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고층 빌딩, 뉴욕 맨하튼 아시죠? 거기 가보면은 다양한 고층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다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개발을 제한을 시켜놨어. 그랬더니 어때요? 그 핵심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바로 옆에 땅은 막 100층 이상으로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짓고 막 하는데 우리는 개발을 못해. 그거 억울하다. 그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네가 저층밖에 못 져야 되니까 고층 못 져야 되니까 이 상부의 이용 공간 만약에 100층 나는 10층밖에 못 져요. 그러면 20층에서부터 100층까지 사이의 이 공간 미이용 공간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는데 여기 이제 개발업자가 이 개발권을 사가는 거예요. 사가서 여기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A라는 지역 가가지고 이 개발권을 사갖고 가서 여기는 50층까지는 지을 수 있어요 한다면 50층까지 제한이 있는 거를 더 붙여서 이 개발권 있는 사람은 더 높이 100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100층을 지으기 위해서 이 개발권 돈을 주고 사갈 수 있겠어요? 사갈 수 있겠죠. 그러면 개발업자는 돈을 준다. 누구한테? 여기 이 기존의 도시에서 개발을 못하고 묶여있는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발권을 서로 양도함으로써 정부 개입 없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기 당사자들끼리 개발권을 양도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와 비슷한 게 어디에 있어요? 바뀌긴 하였지만 청와대, 경복궁 인근에 그 마을들은 어때요? 거기다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허가가 안 나온다.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 제한을 너무 심하게 두었다. 그럼 거기 사람들은 평생 다른 아파트 올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개발을 못하니까 그런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얘기되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 미시행 제도이다. 자, 주택 정책으로 이번에는 넘어갑니다. 우리 이제 토지 정책 끝났어요. 예, 토지 정책에 대해서 여러 정책들을 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주택 정책은 어떤 게 있느냐? 주택 정책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봐주세요. 네, 임대 주택과 관련된 정책. 그 다음에 공급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 이거는 공공주택을 져서 임대를 하겠다는 거죠. 누가? 공공기관이. 그 다음에 이거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는 정부나 지자체 혹은 지자체에 관련된 공기업들이 주택을 만들어서 싸게 공급한다는 제도인 거죠. 네.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있고 주택을 임대하는 제도가 있는데 임대할 때 임대도 이렇게 나눠지나요? 임대료 가격과 관련된 정책이 있고요. 임대 실제로 공급 정책이 있죠. 임대료 가격 정책은 뭐예요? 우리가 잠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얘기하면서 임대료가 시장의 임대료가 전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대로 둔다고 하면 1인 가구, 사회초년병 이런 대학생들은 전월세 살기가 어렵다. 소득이 낮은 사람 전월세 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가격을 아예 많이 못 받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임대료 가격 상한제. 임대료 가격 상한제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임대료 자체를 가격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보조를 해줄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죠. 네, 소득이 너무 낮은 사람한테는 임대료를 직접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주거기본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 중에서 주거기본법은 뭐냐? 여기에 정해져 있기를
국토부 장관이 매년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 정도는 꼭 이 정도 이상 여건에서는 꼭 살 수 있도록 최저 주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이상은 보장해 주라는 거야. 이거보다 낮게 됐을 때는 안 되니까 이거 이상은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여기에 최저 주거 지원 했는데 이게 월로 따지면 만약에 50만 원 월세가 들어가는 것이 최저 기준이래요. 50만 원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보조를 해준다, 보조.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게 임대료 가격? 임대료 보조제죠. 네,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직접 보존해 주도록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상한제 보조금 제도는 우리가 1월 달에 더 가서 자세하게 할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은 우리는 LH공사가 주로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인 경우에 LH, 그 다음에 서울시인 경우에는 SH공사가 지금 주 업무를 하고 있어요. 공공임대니까 LH가 주택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이제 짓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주택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임대를 한다는 거죠. 임대를 비싸게 하겠어요? 싸게 하겠어요? 당연히 싸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제 나오죠. 영구 임대주택이라면 사회 보호 계층을 위해서 최장 50년까지. 무한. 영구적으로.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서 30년까지. 행복주택은 이렇게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젊은 층이죠? 젊은 층,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냥 그야말로 통합시켰어. 뭘 통합시켰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를 전부 다 합친 거를 통합임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전세임대주택. 지금까지 여기 4개까지는 전부 다 월임대예요. 월임대. 임대료를 다 월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기 전세 임대주택은 뭐예요? 그 보증금 낮게 해서 전세 계약을 통해서 빌려준다는 거예요. 장기 전세 임대주택. 최저 소득계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이거는 요즘 이제 많이 실시되고 있는 건데, 예전에 우리, 아시죠? 주공아파트 아시나요?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가 뭐예요? 주택공사가 공급한 아파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주공아파트들이 전부 다 재건축해가지고 거의 다 없어졌어요. 서울 시내에서도. 근데 이제 주공아파트. 지금은 이제 LH가, 하는데, LH가 공공분양을 하는데, 이때 공공분양하는 방법이, 나눔형, 선택형, 우리가 요 다음번 보면은, 이건 써있나? 네.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주공아파트가 그냥 분양을 하면 일반형이에요. 그냥 소유권 자기가 분양가 싸게 분양받아서 자기 소유권 취득하는. 근데 요즘은 이제 선택형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여기 이제 옵션을 주는 거야. 여기 네가 원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그게 선택형. 나눔형은 여기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팔 때 그냥 시장에다가 그냥 매각하지 말고 일정 부분 LH하고 매각 차익에 대해서 여기 매입자하고 매수자하고 서로 이익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팔게 되면 서로 나눠 갖는 그런 것이 나눔형이죠. 그래서 이때 초기에
그 작은 부담을 적게 해주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분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일반형밖에 없었는데 요즘 이렇게 나눠졌죠. 자, 공공 분양 이렇게 있는데, 그때 요 선택형이면 요 일정 기간 임대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분양으로 나중에 전환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매입 임대주택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인 경우에 지금 저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라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거래가 너무 안 되고 막 하니까 분양도 안 되고. 근데 소형 평수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있고 하다 보니 LH공사나 이런 데서 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거를 월 임대 하겠다 하는 제도가 매입 임대 주택인 거예요. 예, 분양 안 되는 단독주택 혹은 그러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는다. 기존 주택을 또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월로 임대를 하는 계약, 그런 주택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다 뭐예요? 공공에서 임대하는 방식이죠. 여기 첫 글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 국, 행, 통, 장, 분. 영국행 통장분 하면은, LH가 자기네가 만들어서 임대를 놓는 그러한 주택이구나. 영국행 통장분. 자, 이게 공공에서 임대하는 주택의 종류죠. 35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특히 요거 통합공공임대주택도 나왔고, 행복주택도 나왔고, 영구임대주택도 나왔고, 장기전세임대주택도 나왔고. 자, 공공에서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부분 누가 임대를 해요? 민간에서 임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수가 우리나라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 가가지고 공공임대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민간임대가 더 많죠. 전월세 계약 통해서. 근데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이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도 있고, 민간이 사가지고 자기가 투자해서 그거를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임대 놓는 주택도 있죠. 네. 건설 임대주택, 요거 대표적인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혹시 아세요? 임대사업 엄청 많이 하는 회사. 사랑도가? 응? 거기였지? 우리 애기 낳으면 1억씩 주겠다고 공약한 회사 있었습니다. 응? 그 건설회사. 그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그 임대주택으로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죠. 민간 건설 임대주택, 실제로 아파트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하고 있습니다. 민간 매입 임대주택, 이거 일반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사는 집 말고 2개, 3개 사가지고 그거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임대를 놓는 방법이다. 10년 무조건 임대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업자 등록하고 시군구에 등록하고 각종 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거 다 감면 좀 이렇게 줄여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인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민간 임대주택 방법이기도 하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까지 했고요. 여기,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요건 또 쉬었다가 3교시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쉬시죠. 네.